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 11.3절의 내적 이어서 다시 내적 중간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곱 연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소개했었고요. 내적이라는 것은 이너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 정의를 보시면 A.B라고 우리가 읽고 중간에 기호는 동그랗게 크게 점으로 찍는다. 그리고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서 주르륵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내적은 뭐다? 크기의 제곱과 같다. 그리고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성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이것은 우리가 물리 쪽에서는 정의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A 내적 B는 무엇과 같다? A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와 B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내적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계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예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이것도 증명했었죠. 코사인 제이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과를 냈고 그리고 거꾸로 이 식으로부터 코사인 세타는 이와 같다라는 것도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결과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식에서부터 파생되는 중요한 부등식 하나를 볼게요. 그 아랫줄에 보시면 슈와르츠 이니퀄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코시 슈와르츠 이니퀄러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도 부르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또는 뭐 슈와르츠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위에 2번 식에서 지금 노트 2번에서 보시면 A.B는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서 양변의 절대값을 한번 취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A.B는 절대값이 취해지고 그리고 우변에도 지금 등호이긴 한데 등호를 연결했을 때 자, 전체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크기.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지금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텀이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런데 그것 전체가 지금 부등식 안에 있는데 이것을 부등식 각각 절대값 안에 있는데 그 절대값 각각의 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값을 곱해서 절대값 취하는 것보다 각각을 절대값 취해서 곱하는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따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코사인 세타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x라고 한번 해보자. 중심각을 x라고 했을 때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졌었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주기함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파이 주기로 해서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고 지금 제가 x축이라고 봤기 때문에 y 이퀄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고 이 위치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특징이 최대값이 1이면서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커봤자 얼마가 되나요? 가장 커봤자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부등식은 어떻게 되느냐?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이것은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등식으로 보면.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A.B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이런 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중요한 부등식이니까 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예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변은 뭔가 제곱되어 있고 우변은 그냥 어떤 텀에 곱해져 있는데 원소의 모양을 보니까 A1, B1, A2, B2, A3, B3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A라고 하는 벡터가 A1, A2, A3인 것 같고요. B라고 하는 벡터는 B1, B2, B3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지금 연결돼서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죠. 부등식? 그럼 부등식이니까 무엇을 응용해 볼까? 위에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보면 여기에서 다시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자, 이 식으로부터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다 양수값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수값이라서 양수값끼리는 제곱했을 때도 부등식 방향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벡터는 이와 같이 3차원 벡터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벡터도 이와 같은 3차원 벡터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A.B를 했을 때 얼마가 되나요? 내적의 결과는 어떻게 한다? 성분끼리 곱해서, 자,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의 크기의 제곱인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의 크기니까, 크기면은 어떻게 되죠? A1, A2, B2, B3 이런 값들은 다 실수값인데 실수끼리 곱해서 더한 거니까 이것의 크기는 그냥 이 값인 거죠. 그래서 그것의 지금 제곱이 되었고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절대값을 굳이 안 써도 되고 그것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좌변을 풀어서 써본 거예요. A.B의 절대값의 제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이쪽,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함은 뭐와 같다? 중요한 성질이었죠? 절대값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란 뜻은 벡터의 크기가 바로 벡터의 절대값 형태인 거고, 즉 크기의 제곱은 뭐다? 자기 자신의 내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A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B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B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면은 A1, A2, A3 내적 A1, A2, A3 그럼 뭐가 된다?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라. 그러면 성분끼리 곱하는데 성분이 똑같은 거 곱하는 거니까 A1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것끼리 곱하면 A2의 제곱, 세 번째 것끼리 하면 A3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요 성분은 자, 요 값은 어떻게 돼요?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텀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B가 계산이 될 거니까 줄을 풀어서 우리 표현해 보면 그죠? B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개 곱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연산이 되면서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느 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뭘 뜻하냐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서 A와 B가 3차원 벡터일 때 적용해 본 거죠. 양변 제곱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b가 0이다라고 하는 사실하고 이렇게 양쪽 화살표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하는 건데 자, a와 b가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앞으로 많이 쓸 텐데 perpendicular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A와 B가 수직 관계에 있다를 기호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수직이다라고 하는 말보단 기호가 훨씬 간단하죠.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B가 0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A.B를 우리 3차원 벡터라고, A와 B가 3차원 벡터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랑 B 이렇게 있고, 자, 3차원 공간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상에 A하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들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A.B를 우리가 뭐라고도 할 수 있었다?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도다. 그러면 코사인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90도. 그런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사인 90도는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전체 값이 0이 되면서 이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A 내적 B가 0이 된다는 소리네요. 즉, 지금 세타가 90도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A.B가 0이 됐어요. 그 얘기는 A와 B가 이루는 각이 90도, 즉 수직일 때는 이렇게 A.B라고 하는 A와 B의 내적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가 수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A 내적 B는 0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A와 B가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서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즉 90도보다 큰 각, 90도보다 크지만 180도보다 작은 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A.B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A의 크기도 알 것이고, 그렇죠? A의 크기라는 것은 이 벡터의 길이고, B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이 벡터의 길이가 될 테니까 길이는 재면 되잖아요. 알 수 있고 그 사이 각 세타만 안다면 코사인 세타 값이 결정되면서 A.B라고 하는 내적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타라고 하는 이 중간의 사이 각이 90도보다 넓고 180도보다 작은 상태라면 이 A.B의 그 값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세타의 모양 한번 봅시다.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면 지금 여기 그려지는 이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나요? 자, 요 범위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은, y 값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다 음수 값이 되는 거죠. 2분의 파일 때 0이었다가 파일 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다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이런 각에 대해서는 A.B를 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은 절대값 곱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양수에다가 음수 곱하면 코사인 세타 음수니까 곱하면 전체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내적 B의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A.B에 대해서 이렇게 A하고 B가 이루는 각도가 이번에는 90도보다 작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90도보다 작은 각,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 즉, 이 범위에 있는 각에 대해서는 값이 지금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가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0이니까 양수값이죠. 어쨌든 결과값이 양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은 A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고 이 코사인 세타가 양수고 둘 다 양수고 곱해도 양수일 테니까 90도보다 작으면 내적의 결과는 양수가 되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고 90도가 되었을 때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내적 B를 구할 때 각도를 알게 되면 정확한 값을 모르더라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고 세 번째, 내적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나 일해라고 하면 뭔가 사무적인 일이 있을 거고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써서 육체적인 노동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W라고 우리가 work를 W라고 일이라고 보통 쓰고 여기에 보면 F 내적 D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P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여기에 Q라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R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 물체를 여러분이 그냥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생각을 했을 때 하고 방향을 여러분이 힘의 방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PR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하고 다르다는 거죠. 즉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하고 이 물체를 로프를 달아서 이렇게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긴 할 거예요. 가는데 방향은 힘의 방향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이렇게 로프를 여기다 달아서 이쪽으로 그냥 쭉 밀어 당기는 거.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하고 얘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긴 하는데 로프를 이렇게 달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 당기면서 어쨌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두 개의 그 힘의 결과치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힘을 주는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첫 번째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 잡아당긴 거고 두 번째는 위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지만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일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P에서 Q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R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여기를 S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P에서 Q로 향하는 이 벡터 자체를 D 벡터라고 해볼게요. D다라고 써볼게요. 벡터니까 굵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때 1이라고 하는 W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W라고 하는 1은 뭐냐면 움직인 거리 곱하기 D 방향의 힘의 성분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여기서의 그냥 곱하기, 이 곱하기 기호는 내적이 아니라 그냥 곱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움직인 거리가 지금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물체를 우리가 여기에 놓고서는 이렇게 PQ 방향으로, 즉 D 벡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데 힘은 어떻게 주냐면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예요. 즉 PR 벡터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 물체는 P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동을 얼만큼 갈 거냐면 S 지점까지만 이동시킬 거예요. 자, 이런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물체가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서 S 위치까지 갔을 때 이때 일의 양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이 위치까지니까 사실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동한 거리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지금 이 PR이라고 하는 선분이 보이고 그 아래에 P하고 S를 연결하는 선분인데 그 거리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거리가 궁금한 거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F예요. 방향이 F 방향인 거니까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F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밑변의 길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삼각 B에서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어요?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그러니까 빗변은 여기서 F가 되고, 그쵸? 빗변분의 높이. 내가 궁금한 물음표. 그럼 물음표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움직인 거리가 뭐가 된다? F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D 방향의 힘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D라고 하는 건 지금 PQ 방향으로의 벡터를 의미하는데 힘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D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텀이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이때 F의 크기와 D의 크기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포뮬러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F와 D라는 벡터가 각각 크기가 곱해져 있고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내적의 정의에서 F랑 D랑 내적하면 그것의 크기 곱하기 또 다른 벡터의 크기, 즉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자, 지금 F라고 하는 벡터랑 D라는 벡터가 이루는 세타 값 똑같은 세타 맞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 결과적으로 W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의 양을 뜻하는데 이것은 뭐다? 힘 곱하기 D라고 하는 움직임 방향으로의 벡터를 내적한 값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일이라는 것은 내적으로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 의미는 사실 내적은 한 일의 양을 정할 때, 한 일의 양을 계산할 때 쓰는 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였고요. 사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한자어로 따지면 그림자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체가 여기 있고 빛이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빛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아래에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림자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사형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일단 폼부터 보면 스칼라 사형이라는 게 있고 벡터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어쨌든 사형은 사형인데 스칼라라는 게 붙었고 하나는 벡터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스칼라와 벡터라고 하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자, 폼부터 한번 봅시다. 스칼라 사형의 모양은 자,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조금 이따 유도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생겼대요. 결과적으로 한번 봅시다. 분모에 있는 A라는 벡터의 크기. 자, 이것은 스칼라 값인가요? 벡터 값인가요? 벡터의 크기니까 당연히 상수값. 그냥 스칼라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A 내적 B니까 결과치는 스칼라가 되죠. 스칼라 나누기 스칼라 하면 그냥 상수값이죠. 스칼라인 거죠. 그래서 스칼라 값이네요. 결과값이.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결과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 내적 B라고 하는 것은 뭐다? 스칼라다. 그리고 크기의 제곱이니까 스칼라다. 아, 다 스칼라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A라고 하는 벡터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 이걸 뭐라고 불렀죠?
스칼라배라고 했죠. 벡터의 스칼라배. 그러면 어쨌든 이 전체 값 앞에 붙은 이만큼은 어떤 상수값일 거고 상수 곱하기 벡터 A니까 A의 어떤 상수배를 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 스칼라면 스칼라 사형이라고 하고 벡터면 벡터 사형이라고 하는데 언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 한번 여기 아래에서 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피겨 5에 보시면 스칼라 프로젝션이라고 아래 써져 있죠. 이게 스칼라 사형을 의미하는 건데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위에 R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Q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R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S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P에서 Q로 향하는 이 화살표의 의미는 A라는 벡터예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화살표는 P에서 R 방향으로의 B라는 벡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B 벡터를 지금 사형을 시키고 싶어요.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PQ 벡터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이 B 벡터를 사형을 시키고 싶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여기 PQ 벡터가 땅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바닥이고 위에 이제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데 어떤 이런 길다란 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위에 이렇게 빛이 쬐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막대기는 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는 어디에 생겨요? 바닥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는 이 R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수직이 되게끔 내려왔을 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B라고 하는 막대기의 그림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벡터긴 한데 이것의 길이만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칼라 사형이라고 하고 스칼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빨간색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우리 위에서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자, 여기가 수직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길이만 따졌을 때는 지금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만 생각하면 이 빗변을 뭐라고 보면 돼요?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다라고 보면 되죠. 지금 방향을 빠졌으니까 방향만 빼고 길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만 보고 여기에서 나는 이 밑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삼각비로부터 빗변분의 내가 궁금한 값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값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부분 길이가 바로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b의 크기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만큼은 우리가 스칼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밑바닥이고 어떤 벡터를 아래쪽으로 사용을 시켰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COMP라고 일단 쓰고 아래에 보시면 작게 A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B라고 조금 크게 써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아래 깔려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건 지금 벡터이고요. A 벡터가 지금 밑바닥에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 위에다가 B라는 벡터를 사용시켰다. 근데 사용 중에서도 스칼라 사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칼라 사용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기호가 지금 다르니까. 지금 쓴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B라고 하는 벡터가 아래쪽에 있는 거고 A라는 벡터가 위쪽에 있어서 이 A라는 벡터를 B 쪽으로 이렇게 사용시키는 거. 그래서 사용시켰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상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그림상에서 이 값을 한번 찾아보자. B라는 벡터가 바닥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A라는 벡터가 위쪽에 있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B라는 벡터 위에 A라는 벡터. 여기서는 그림이 좀 너무 A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데 어쨌든 A라는 벡터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줄여서 이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B라는 벡터를 바닥면이라고 생각하고 A라는 지금 그린 이 벡터를 B 벡터 위쪽으로 사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이 되게끔 한 다음에 어디를 구한다?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A와 B라는 벡터를 줄 거고 그리고 어느 벡터를 바닥으로 놓고 어느 벡터를 사용시킬 것인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구할 건지 이것을 구할 건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게 바로 스칼라 프로젝션이에요.